한국으로의 수학여행,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국가에서 무엇을 보라고? 모두 아이비 리그에 합격할 예정인 독일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인천공항에서 30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여겼던 한국에서 독일 엘리트들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줄은 우리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독일 최고의 재능 있는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그 놀라운 7일간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헬름트 김나지움의 3학년 요한네스 폰 라이바흐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독일에서 아이비 리그 진학률 85%를 자랑하는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다. 저는 이미 MIT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고 제 친구들도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에 합격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미래이며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우리에게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실리콘밸리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강당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예산 문제로 대신 한국으로 가게, 재정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대체하게 됐어요. 한국이라고 발렌티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발렌티나는 하버드 의대에 지원할 계획인데 이미 네이처에 논문도 낸 재원이에요. 네, 한국이에요.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잠시만요. 알렉산더가 손을 들었어요. 실리콘 밸리 대신 한국이라고요? 구글이나 애플 대신 무엇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에는 삼성 외에 또 뭐가 있나요? K-팝, 김치, 소피아가 비꼬는 듯 말했어요. 분당 국가체험 학습이라도 하러 가는 건가요? 우리 독일은 30년 전에 벌써 통일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여러분, 한국도 배울 게 많은 나라예요. 무엇을 배운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 대학에 가는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요? 그날 저녁 기숙사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정말 터무니없어. 그 발렌티나가 화를 냈어요. 내가 스탠포드 의대 면접 준비하느라 바쁜데 한국에서 일주일을 허비하라니. 맞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코딩 대회 준비를 더 하거나 싶어요. 알렉산더도 불만이었어요. 원했어. 알렉산더 역시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소피아는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소피아는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실리콘밸리 대신에 한국 대학으로 보내기로 했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학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우리는 마지못해 짐을 꾸렸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이면 금방 지나갈 거야. 발렌티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냥 구경이나 하고 돌아오자. 알렉산더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관해 찾아 보았습니다.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독일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모자라죠. 저기. 이것 봐, 소피아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한대. 미쳤나 봐, 창의력은 없을 거야. 발렌티나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노벨상 하나 제대로 못 받았잖아.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지? 막무가내로 시간만 많이 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야?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만 견디면 돼.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삶에서 가장 놀라운 일주일이 제 삶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발렌티나가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국 수속을 기다리며 공항을 살펴보았고 솔직히 시설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청결하네. 알렉산더가 동의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 소피아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발렌티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문자 보내봐. 제가 불안해하며 말했죠. 바로 그때 발렌티나가 헬쑥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지갑이 없어졌어. 뭐? 우리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화장실에 놓고 나온 모양이야. 에르메스 지갑 안에 현금 2,000유로와 카드가 모두 들어있었는데 발렌티나의 그 지갑은 생일 선물로 받은 10,000유로짜리 물건이었습니다. 서둘러 가서 찾아보자. 우리가 화장실로 달려가려는 찰나 청소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뛰어오셨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세요? 아주머니 손에는 발렌티나의 에르메스 지갑이 쥐어 있었습니다. 오, 제 지갑이에요. 발렌티나가 눈물이 맺힐 듯한 표정으로 지갑을 건네받았습니다. 지갑을 표정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니 흔들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자. 발렌티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 있어요. 현금도 카드도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청소하시는 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떠나려 하셨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발렌티나가 지갑에서 100유로를 꺼내려 했으나 그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알렉산더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이미 없어졌을 텐데. 소피아도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1만 유로짜리 지갑의 현금까지도 온전히 돌려준다고요. 입국 심사대에서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그 사건을 토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지 발렌티나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입국 심사.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입국 심사 절차였어요. 자동 게이트 시스템이 정말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와, 독일보다도 빨라서 알렉산더가 놀랐어요. 짐을 찾고 나오자 한국인 안내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름트 김나지움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놀랍게도 안내인분은 유창하게 독일어를 말씀하셨어요.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소피아가 놀라워했어요. 독일에서 5년 동안 공부했어요. 뮌헨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기도 했죠. 버스에 올라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표지판의 영어 표기도 완벽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순위에서 항상 1위에서 3위 사이에 들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까 지갑을 찾으신 것도 한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정말요? 발렌티나가 질문했어요. 그럼 범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살인은 10만 명당 0.6명 정도예요. 독일의 절반 정도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독일의 절반이네. 얼굴을 맞봤습니다. 독일 영토의 반. 또한 여성들도 밤중에 단독으로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아요. 새벽 시간에도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여러 곳에 있거든요. 소피아가 믿기 어려운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새벽에도 여자가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나요? 맞아요. 제 딸도 학원 수업이 끝나고 밤 11시에 혼자서 집에 돌아와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 순간 알렉산더가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이 상황 뭔가 이상한데? 나 역시 감지하고 있었어. 분명 한국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무언가 기대와 달랐어. 숙소에 도착해 짐을 푸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논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렌티나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주머니의 눈빛 봤어?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처럼 돌려주셨어.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무언가 내가 지니고 있던 선입견의 첫 번째 금이 간 느낌이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시차로 인해 적응이 안 돼요. 새벽 1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 배가 고픈데? 알렉산더가 투덜거렸습니다. 나도 뭔가 먹을 거 없을까? 우소피아가 휴대폰으로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발렌티나가 놀라움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여긴 24시간 운영하는 카페가 정말 많아? 새벽 1시에 제가
믿어지지 않아서 확인해 보았더니 사실이었어요. 강남역 주변에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카페가 수십 곳이야. 우리는 호기심이 동의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새벽에 열려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의가 본래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소피아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이드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다녀오세요.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새벽 2시인데 거리가 대낮처럼 환하고 사람들이 평온하게 거닐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야? 알렉산더가 경이로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혼자서 걸어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아무런 염려 없이 걷고 있었어요. 저 여자 혼자서 걷고 있어. 발렌티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베를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소피아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가 소피아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우리가 들어간 커피숍은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방문한 카페는 3층 건물 전체가 카페였고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카페였는데 새벽 2시인데도 자리가 거의 다 찼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어. 그리고 대부분이 모두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노트북과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했어요. 새벽 2시에 공부하는 걸 본 알렉산더가 눈을 새벽 2시에 공부하는 모습에 알렉산더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크게 뜨며 놀랐어요. 우리는 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우리는 빈 테이블을 찾아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면서 점원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직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보았어요. 여기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요? 여기는 항상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요? 내 시험 기간에는 더 많아지죠. 내 시험 기간에는 더 붐빌 거예요. 24시간 영업이라 편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24시간 운영이라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발렌티나가 주위를 살피며 발렌티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해 보여? 여성들도. 그런데 정말 안전한 것 같아. 여성들도 많고. 그때 옆 테이블에서 공부하던 한국 여대생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어디에서? 겁니다. 외국인이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소피아가 오셨나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소피아가 답변했습니다. 대답했어요. 오, 독일, 저도 독일에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는 밤에 외출하기 싶어요.
그런데 거기는 밤에 돌아다니기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우리는 서로 위험하다던데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국인이 독일을 당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독일을 한국인이 위험한 곳으로 여기다니? 맞아요. 실제로 야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한국은 매우 안전한 곳이에요. 저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학습해요. 집까지 30분. 도보로 가는데 전혀 두렵지 않아요. 혼자서요. 발렌티나가 놀라워했어요. 물론이죠. 이곳에선 모두 그렇게 해요. 그녀가 학습을 재개하자 우리는 놀라움에 잠겨 커피를 마셨어요. 나라 뭔가 특별해. 알렉산더가 심각한 어조로 말했어요. 카페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가며 우리는 더 많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들,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여전히 다니고 있는 버스들, 24시간 활기찬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그 순간 발렌티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저쪽을 봐. 길 맞은편에 경찰관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순찰을 하는구나. 제가 말했어요. 그것도 놀랍지만 발렌티나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젊은 여성이 경찰관들 곁을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밤에 경찰을 봐도 여전히 불안한데 이곳에선 경찰이 진정 시민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지는 듯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로비에 모여 도착한 후 우리는 로비에서 만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일이 계속됐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비행장에서 지갑을 되찾은 일부터 시작해서 발렌티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에 여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건 정말 놀라웠어. 소피아가 덧붙였어요. 알렉산더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어요. 우리가 선진국 출신이라고 자부했는데 여기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발달한 듯 해요.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니 새벽 3시가 넘어서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그저 K-팝과 삼성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안전함이라는 것, 그것은 한 국가의 진정한 발전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가 아닐까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찾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하버드나 MIT 정도는 따라가지 못하겠지? 알렉산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세계 대학 랭킹 봤어? 우리가 방문할 대학들은 상위 10위 아닌데. 소피아도 동의했어요. 그러나 서울대 정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캠퍼스가 산 전체를 이루고 있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면서 자연과 어우러져 구조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와, 예상보다 훌륭하네요. 발렌티나가 동의했습니다. 안내원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공대의 인공지능 연구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윤입니다. 우리를 맞아준 학생의 영어 실력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발음까지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연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 기기들로 가득 차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병행되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알렉산더가 거대한 서버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대용량 언어 모델입니다. 한국어에 특화된 AI지만 벌써 구글이나 오픈 AI의 수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학부생이 이런 일을 한다고요? 제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팀원은 12명인데 전부 학부생입니다. 교수님은 조언만 주실 뿐이에요. 그때 발렌티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의과대학 연구실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 친구가 의대생인데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사람은 의예과 2학년. 우리를 안내해준 분은 의대본과 2학년. 이서연 학생이었어요. 이서연 학생이었습니다. 이곳은 줄기세포 연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렌티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 연구 서울대에서 진행된 거였나요? 제가 그 논문을 참고했었는데 정말인가요? 무슨 분야를 연구하시나요? 두 사람이 전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자 발렌티나의 얼굴이 점차 진지해졌어요. 한국 학생들의 지식 수준이 전혀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점심을 함께 드시겠어요? 학생 식당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 권유했습니다. 학생 식당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캠퍼스를 더 구경했습니다. 도서관은 하루 종일 열려 있었고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식당에서 서울대 학생들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물리학과 등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저희와 토론해 보시겠어요? 정치 외교학과 박진우 학생이 제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요? 소피아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전망과 아시아 협력 기구. 설립 가능성은 어떠신가요? 구현 가능성은 어떠신가요? 토론이 개시되자 우리는 점차 당혹스러워 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추론과 식견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제 통합으로 출발했으나 아시아는 문화적 이질성이 더 커서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진우가 유려한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주도한 유럽 통합도 결국 남북 간 격차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경영학과 최린이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소피아가 맞서려 했지만 상대방이 논리가 견고했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까지 동원하며 공세를 펼쳤어요. 1시간 뒤 토론이 마무리될 때 우리는 사실상 완전히 패배했어요.
흥미로웠어요. 독일 학생들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게 도리어 자존심이 더 상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물리학과 강석준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MIT에 가신다고요? 저도 내년에 박사 과정에 지원할 생각인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런데 왜 한국에서 박사는 안 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석사 학위까지는 마치고 가려고요.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후에 갈 계획입니다. 이곳 교수님들도 매우 뛰어나신 편이에요. 이곳 교수진들도 훌륭하시다는 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는 한국이 선도적인 측면이 존재해서요. 그리고 놀라웠어요.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 서연이는 발렌티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구 관련 협업할 일이 생기면 연락 해주세요. 하버드에 가시면 함께 연구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발렌티나는 난감한 기색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자 차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패배했어. 소피아가 기운 없이 말했어요. 영어 실력도 우리보다 뛰어난 듯했어. 알렉산더가 수긍했어요. 연구 수준도 전혀 뒤지지 않아. 발렌티나가 보태어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아이비 리그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최상위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거야. 제가 혼잣말했어요. 경쟁자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는 것 같아. 알렉산더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뛰어나다고 여겼지만 소피아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노력하며 더 겸손하고 더 협동적이에요. 발렌티나가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영어 실력도 완벽해. 우리는 영어권 대학에 진학하는 게 자랑인데 그들은 그것이 기본인 듯해. 알렉산더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오늘 만난 김도윤 학생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이 심하지만 그만큼 함께 성장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경쟁 속에서도 상대를 응원하는 문화. 그것이 한국의 강점인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날 우리는 수원에 위치한 삼성 R&D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삼성이니 우리도 알잖아. 그저 스마트폰 회사일 뿐이잖아. 플로리안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벤츠 임원이라 슬쩍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삼성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회사인가 도시인가? 알렉산더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 같았어요. 연구동만 수십 개, 직원들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분은 삼성 수석연구원 정혜준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박사 학위 소지자셨습니다. 놀랍게도 MIT를 졸업하셨더군요.
놀랍게도 MIT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외국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저도 해외에서 공부했으나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첫, 방문 장소는 반도체. 방문한 곳은 반도체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은 3나노 공정을 대량 생산하며 지금 삼성은 3나노 공정을 생산하고 2나노미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나노미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나노미터라고요? 저는 놀라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한가요? 이미 시범 제품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미 시범 제품이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안이 질문했습니다. 플로리안이 물었습니다. 혹시 자동차용 반도체도 제작하시나요? 혹시 자동차용 반도체도 만드시나요? 당연하죠.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 당연하죠. 벤츠, BMW, 아우디. 전부 저희 고객사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용 칩은 저희가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용 칩은 저희가 공급합니다. 플로리안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플로리안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방문지는 생명공학.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은 생명공학. 연구시설이었습니다. 발렌티나가 특별히 흥미를 보였습니다. 발렌티나가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기술과 생명공학을 결합합니다. 이 칩을 보세요. 손톱만큼 작은. 결합합니다. 이 칩을 보세요. 손톱만 한 크기의 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피 한 방울로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99.9%에 달합니다. 99.9%입니다. 말이 안 돼, 발렌티나가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되네요. 발렌티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기술이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내년에 임상 실험이 시작됩니다. 5년 안에 실제 사용이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음 세대 AI. 도우미입니다. 시연해 볼까요? 연구원이 한국어로 어려운 질문을 던졌고 AI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정까지 파악했어요. 방금 사용자의 음성에서 지친 기색이 포착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 같아요. 소피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점심은 삼성 직원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연구원들이었어요. 왜 외국으로 안 가세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더 많은 대우를 받을 텐데 한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흥미로워요. 최신 연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이 곧 세계 기술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오후에는 미래 기술 전시장을 구경했습니다.
투명한 화면, 접을 수 있는 태블릿. 홀로그램 영상 통화. 이게 전부. 실물 모형이라고요? 알렉산더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드러난 기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3년 안에 전부. 실제 사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우주기술 연구소였어요. 삼성은 우주 사업도 하고 있어요. 플로리아는 놀라워했습니다. 인공위성 통신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스페이스 X와도 함께 일하고 있지요. 견학을 끝내고 나올 때 정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포부는 큽니다. 여러분도 큰 희망을 가지세요. 친구들과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다시 고요함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하지? 플로리안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벤츠가 삼성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의학이 가장 앞선 줄 알았는데 발렌티나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만들 것을 그들은 현재 개발하고 있어? 알렉산더가 요약했습니다. 나는 독일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기술 선진국 독일, 한국과 비교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피아가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미래를 즐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삼성 연구원들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의무가 아닌 진정한 열의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놀라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비 리그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제가 비관적인 어조로 말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발렌티나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에 존재했다. 네 번째 날 우리는 서울대원 외국어고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뭐 특별할 게 있겠어. 알렉산더가 다시 확신을 가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확신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 7시 30분인데 벌써 학생들로 북적였고 복도에서는 여러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저 학생 방금 알아듣고 말한 거 맞지? 소피아가 경이로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학생들이 독일의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길 간절히 바랐어요. 첫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영어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는 기후변화와 국가 간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됐어요. 영어로 말했지만 전 한국어로 번역해 적어 놓을게요. 파리 협정은 혁신적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근본적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해요. 발음도 완벽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논리 구성이었어요. 대학원생 급이었죠. 그 학생 나이가 어떻게 돼요? 발렌티나가 작게 물었어요. 17살이에요. 곁에 있던 교사가 대답했어요. 토론이 시작되자 더 놀랐어요. 학생들이 영어, 불어,
중국어를 섞어가며 논의했거든요. 다중언어 토론이에요. 언어 실력과 사고력을 함께 키우죠. 휴식 시간에 한 학생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강서준입니다. 독일어도 하세요? 유창한 독일어였어요. 언어를 몇 개나 할 줄 알아요? 제가 여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입니다. 아랍어는 현재 배우는 중이에요. 7. 우리 모두 입이 벌어져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보통 수준이에요. 적어도 5개는 해야 해요. 다음은 수학 시간이었어요. 강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학교 수학과정이 아닌가요? 칠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미적분학이네요. 이 정도 난이도는 2학년 때까지 맞춰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학생이 칠판 앞으로 나와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했습니다. 저도 MIT에 조기 입학할 만큼 수학 실력이 뛰어나지만 그 학생의 해법 진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더 큰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단어 암기장을 보고 이어폰으로 수업을 청취하며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학습을 하나요? 소피아가 질문했습니다. 시간이 아깝거든요. 한 학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단어 하나라도 추가로 암기하면 1년이면 365개가 되잖아요. 오후에는 특별 활동 시간이 주어집니다. 과학 동아리에서는 대학 과정 수준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토론 동아리는 운회의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학교 졸업생들 중 하버드에 5명, 예일에 3명, 스탠퍼드에 6명 진학했어요. 안내를 하던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었으나 그 준비 정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르더군요. 방과 후 학교는 훨씬 생기가 넘쳤습니다. 자습실은 꽉 차 있었고 도서관 안에서는 스터디 모임이 여기저기서 의견을 나누며 보였습니다. 밤 10시까지 운영해요. 집에 돌아가서도 새벽 1시까지는 공부를 해요. 강서준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이라고요? 발렌티나는 믿기 어렵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발렌티나 씨 맞나요? 네이처에 실린 논문 어떻게 아셨어요? 읽었어요.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도 의대에 갈 건데 질문 좀 해도 괜찮을까요? 고등학생이 네이처 논문을 읽고 이해하다니. 학교를 나서기 전에 강서준이 우리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나이에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알렉산더가 뇌까렸습니다. 게임하고 놀고 플로리아는
수줍어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5년 뒤에는 소피아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우리들의 진정한 라이벌이 될 거예요. 내가 완료했어요. 발렌티나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어요.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날 밤 제가 생애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여겼던 독일의 교육이 한국의 열정과 비교하면 빛이 발해 보였어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맞서지? 아니, 더 중대한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우리는 대체 왜 공부하는 걸까? 닷새째 되는 날 우리는 비무장지대를 견학하러 갔어요. 분단 국가를 체험하는 거라고. 플로리안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35년 전에 통일을 이뤘는데 그런데 임진각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다르더군요. 무게감 있고 엄숙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안내원이 설명을 했어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온 나라가 폐허로 변했죠.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저곳이 북한이라고요? 우소피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래요. 같은 민족인데도 70년이 넘도록 떨어져 지내요. 그때 한 한국인 노인이 망원경을 들고 북쪽을 바라보며 서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내인이 조용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가족분이실 겁니다. 북쪽에 가족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발렌티나가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독일어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BR 괜찮으신가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께서 독일어로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학생이시군요. 예, 어떻게 독일어를 배우셨나요? 젊었을 적 서독에서 광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북쪽에 형님이 계십니다. 73년째 만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쯤일까요? 그 순간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당연시했던 우리와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시관으로 옮겨가며 안내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국방비로 GDP 2.6%를 사용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도리어 발전해 추진력이 된 것입니다. DMZ. 그것이 주된 추진력이었습니다. DMZ. 박물관에서 접한 자료들은? 박물관에서 본 정보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놀랍도록 강렬했습니다. 1953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은? $67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수준이었어요. 이것이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알렉산더는 믿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알렉산더는 의아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우, 하지만 현재는 35,000달러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5,000달러를 넘습니다. 사진 속 1960년대 서울은 넘어섰죠. 1960년대 서울의 사진은 가난함 그 자체였어요. 빈곤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서울은 시대를 초월한. 그런데 우리가 본 서울은 매우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독일도 전쟁 이후 재건했으나 대도시였어요. 독일도 전쟁 후 회복했지만 플로리안은 말을 잠시 멈췄어요. 플로리안이 이야기를 중단했습니다. 독일은 마셜 플랜을 통해 막대한 지원을 얻었습니다. 가이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안내원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거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자기 힘으로 성장했어요. 땅굴을 견학하며 더욱 큰 충격을, 땅굴을 방문하며 더욱 강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 느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살면서도 앞날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지내면서도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소피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소피아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 군인 장교를, 그 순간 우연히 한국군 장성을 조우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서울대학교 졸업생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서울대학교 동문이었습니다. 왜 군대에 있으세요? 발렌티나가. 군대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발렌티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는 국가를 물었어요. 어떤 이는 나라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꿈을 수호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개인적 성공만을 고려하던 우리와는 반대로 사적 성취만을 생각하던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그들은 집단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도중 안내인이 뜻깊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도 이 정도로 해냈는데 통일이 되면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통일되면 정말 굉장해지겠어요. 제가 수긍했습니다. 맞아요.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면 독일 통일보다도 더 큰 상승 효과가 있을 거예요. 숙소에 돌아와 우리는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플로리안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태임에도 우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소피아가 신중하게 발언했습니다. 위기가 없어서 우리가 게을러진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임진각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며 자식들을 가르친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룬 오늘날의 한국. 진정한 강인함은 무엇일까요? 안락함 속의 우월감이 아닌
고난을 밟고 일어서는 의지.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6번째 날. 우리는 강남의 스타트업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스타트업. 그것은 대체로 실패하는 것 아닌가요? 플로리안이 의구심을 품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은 안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라서 창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다르더군요. 생기가 가득했고 젊은 세대의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엑셀러레이터 매니저 김태영입니다. 28살의 젊은 관리자였습니다. 오늘 유니콘 기업 2곳을 만나볼 겁니다. 유니콘이요? 발렌티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18곳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은 AI 번역 플랫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이승현입니다. 26살입니다. 26세의 유니콘 대표라고요? 제가 놀라며 물어보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회사를 세웠어요. 현재 직원 수는 300명이고 회사 가치는 15억 달러입니다. 그가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 통역 수준의 실시간 번역이었습니다. 이것은 구글 번역보다 훨씬 매끄러운데 알렉산더가 놀라워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아시아권 언어는 우리가 가장 뛰어납니다. 내년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셨나요? 외국인 지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텍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최유진 대표입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발렌티나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키트를 만들었어요. 가정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레지던트를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을 버리고 말이죠. 발렌티나가 놀랐습니다. 의사로서 한 사람씩 치료하는 것보다는 기술로 수백만 명을 돕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제품 시연을 보니 정말 가능하니까요. 제품 시연을 보니 정말 EBR 혁신적이었습니다. 혁신적이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도 받았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점심은 스타트업 직원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왜 대기업에 가지 않고 스타트업에 왔나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한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더 재미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패한다면 어쩌죠? 플로리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플로리안이 염려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실패 또한 하나의 배움입니다. 한국에선 실패한 사업가를 높이 평가합니다. 재차 시도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후에는 투자자들과의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겨우 23살이었습니다.
저희는 메타버스 기반 교육 서비스입니다. 이미 월간 사용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투자자들의 질문이 예리했으나 젊은 대표는 자신있게 응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열기를 메타버스와 접목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천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알렉산더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었습니다. 김태영 매니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안정성보다 발전을 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연세 기업가였습니다. 저는 4번째 창업 중입니다. 첫 사업은 망했어요. 그럼에도 계속하는 이유를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제 재도전을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4번째 회사는 이미 연간 매출 1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캠퍼스를 벗어나며 우리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떨어졌어요. 독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플로리안이 시인했어요. 우리는 단지 안정적인 일자리만을 찾고 있을 뿐인데 발렌티나가 뉘우쳤어요. 한국의 청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알렉산더가 탄복했어요. 저는 이승현 대표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버드 MBA보다 창업 경험이 더 가치 있어요. 직접 부딪혀봐야 진짜를 배우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심각한 논의를 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질문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소피아가 답했지만 확신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게 전부야. 그 다음은 발렌티나가 이어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며 있는데 우리는 남이 정해준 길만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플로리안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패배자일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MIT 졸업장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겠다고.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어요.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정신이 부족한 상태.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닌가요? 일주일 중 7번째 날 아침 우리는 아닌가요? 7번째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또 다른 관광지였어요. 알렉산더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 피곤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복궁에 발을 들여놓은 바로 그때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600년이 된 왕궁이 서울 도심에 완전히 보존되어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소피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안내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발전 과정에서도 문화재를 보존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근정전 앞에서 우연히 한국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전통 건물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전통 건축을 배우나요? 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대 건축이 더 유용하지 않습니까?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통 안에 미래가 존재해요. 한옥의 원칙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면 놀라운 건축물이 탄생해요. 그들은 실제로 한옥의 지붕 끝 구조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발전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경복궁을 떠나 진정한 발전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벗어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향해 갔습니다. DDP에 다다르자 또 한 번의 놀라움이 DDP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건물인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물인가요? 우주선인가요? 후플로리안이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은빛의 유선형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경복궁에서 15분 거리에 이런 구조물이 있다니 발렌티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한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가 열리고 있었으며 다른 구역에서는 전통 공예를 3D 프린터로 실현하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우입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그녀의 작품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단청 무늬를 디지털 예술로 재현했어요. NFT로도 판매하고 있어요. 전통 문양을 NFT로 말이죠. 알렉산더가 놀랐습니다. 네, 이미 뉴욕의 컬렉터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세 가지 아름다움을 알리는 거예요. 옥상 정원에 올라서니 서울 도심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쪽을 보세요. 가이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한옥마을 옆에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이 있어요. 정말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기묘한 장면이었습니다. 기와집과 유리 건물이 나란히 있는 도시였어요. 베를린도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소피아는 말을 멈췄어요. 이렇게 조화롭진 않아. 제가 끝맺었습니다. DDP 디자인 마켓에서 한 공예가를 만났어요. 전통 나전칠기 기법의 레이저 커팅을 결합했어요. 작품은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K-코리안 스타일이에요. 그가 자랑하며 말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도 역사를 자랑스러워하지만 플로리안이 말을 시작했어요. 박물관에만 가두지. 발렌티나가 이어 말했어요. 한국은 역사를 현재로 끌어왔어. 알렉산더가 요약했어요. 저는 오늘 본 것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어요. 과거를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미래를 향하되 뿌리를 잇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화 강국이구나. 소피아가 수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간 여행이 가능한 나라야. 한 발은 과거에 한 발은 미래를 딛고 있으면서도 흔들림이 없다. 내일이면 존재하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독일로 귀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독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저는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이태원에 갔습니다. 이태원 미군 기지 주변인가요? 플로리안이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에서 가장 다국적인 장소입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태원 길에 들어서자 정말로 놀랐습니다. 한국어,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여러 언어가 들려왔고 각양각색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UN 본부 같아요. 소피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정했습니다. 사장님은 파키스탄 사람이었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됐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 고향이에요. 한국 생활은 어렵지 않나요? 발렌티나가 묻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지금은 한국 국적도 취득했어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창밖을 보니 나이지리아 사람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국인 아내와 자녀와 함께 걸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나요? 후가 물었습니다. 네, 이태원은 특히 많아요. 한국은 맞아요. 이태원 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이 신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어요.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프랑스식 베이커리, 터키식 케밥 장소, 멕시코 타코 가게, 일본식 라면 집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베를린의 크로, 이츠베르크보다 더 다양성이 느껴졌어요. 알렉산더도 동의했습니다. 북유럽 품카페 한 곳에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스웨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시게 되었나요? 소피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스톡홀름에서 만나 결혼한 후 한국에 자리를 잡았죠. 후회는 없습니다. 그는 한국의 활력과 가능성이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지나치게 정체되어 있어요. 한국은 매일같이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어요. 길을 더 걷다가 이슬람 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모스크가 있군요. 발렌티나는 놀라워했습니다. 내 종교적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사찰, 모스크가 함께 존재해요. 가까운 공원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같이 농구를 하며 그 옆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구나. 플로리안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한 한국인 젊은이가 우리 쪽으로, 그 순간 한 한국 젊은이가 저희 쪽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접근했습니다. 독일에서 왔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문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이태원에서 국제 문화 교류 카페를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언어 교환 모임을 가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죠. 한국인들은
그렇게 외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나요?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대단하죠. 특히 젊은 층은 정말 개방적입니다. 차이를 즐기고 배우려 합니다. 카페에 가보니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이 케냐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프랑스 주재원이 한국 회사원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매주 열리나요? 소피아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때 한 나이지리아 출신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를 배우러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적용하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나요? 후에 발렌티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인은 매우 친절합니다. 특히 제가 의사라고 말하면 존중해줍니다. 이태원을 떠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독일도 다문화 사회라고. 독일 역시 다문화 사회라고 말했지만 플로리안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안이 말을 시작하자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 알렉산더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아 알렉산더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네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있네요. 발렌티나가 요약했습니다. 오늘 본 이태원이 한국의 앞날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개방된 사회. 베를린이 유럽이 중심이라고 자랑했지만 소피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가네.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발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의 강점이에요. 내일이면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 한편에는 한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제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우리 모두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BR 벌써 일주일이 흘렀네. 소피아가 벌써 일주일이 흘렀네. 소피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BR 질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는데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는데 알렉산더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미소 지었습니다. BR 정말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놀라움에 정말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놀라움에 연속이었으니까요. 연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공항행 버스 안에서 저희는 저절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어? 제가 물었어요. 모든 게요. 플로리안이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지갑을 찾은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예상 밖이었어. 발렌티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 학생들의 열의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 소피아가 덧붙였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저희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만났던 김도윤, 이서현. 그리고 대원 외고의 강서준이었어요. 정말 와줬구나. 발렌티나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친구들이 떠나는데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 전통 매듭이에요. 행운을 기원하는 뜻이에요. 강서준은 독일어로 작성한 편지를 주었어요. 독일. 가서도 연락하세요. 나중에 독일 유학 가면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성껏 대답했어요. 비행장 카페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을 깔봤어요. 제가 털어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도윤이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플로리안이 진지한 어조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지 알겠어요? 서연이 깊은 뜻을 담아 말했어요.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태도가 선진국을 만드는 거랍니다. 맞아요. 발렌티나가 머리를 끄덕였어요. 한국인들의 도전의식,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강서준이 질문했어요. 독일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실 계획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당연히 아이비리그 준비라고 대답했겠지만 이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소피아가 솔직하게 응답했어요.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렉산더가 보태어 말했어요. 도윤이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잘 될 겁니다. 핵심은 왜 하는지이기 때문이에요. 출국 시간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출발 시각이 임박하자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요. 덕분에 독일 친구들을 얻었어요. 서연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서준이 마지막에 말을 했습니다. 한국 속담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은 벌써 시작하셨습니다. 서로 안으며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연락하며 서로의 발전을 지지하기로 출국장으로 향하며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아직도 손을 흔들며 있었습니다. 울 것 같아요. 발렌티나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달라졌을까요? 플로리안이 질문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제가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와 현재의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맞아요. 소피아가 수긍했습니다. 이전에는 최고가 되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왜 최고가 되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알렉산더가 깊이 생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겸손과 열정이에요. 그리고 함께 발전하는 것에 대해 발렌티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발렌티나와 함께 정리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엘리트적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엘리트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며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청소하시는 분, 새벽이 강남, 서울대 학생들과의 논의, 삼성이 차세대 기술, 대원회고에 열정 가득한 학생들, EMG의 무거운 과거, 도전하는 신생 기업들,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서울, 한국이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그리워만 하고 있을 거야? 플로리안이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한국처럼 변할 거야? 당연히 두 번째야.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이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우리는 변한 모습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큰 희망을 안고 한국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미래를 향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발전하는 것에 가치. 고마워요,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내면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자라난 모습으로 또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지금껏 독일의 최상급 우수 학생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기록입니다. 어땠나요? 시작할 때는 거만했던 그 사람들이 진실된 겸손을 익히고 경쟁 대신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7일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가끔은 선입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열린 마음으로 직접 체험해 볼 때 비로소 사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모든 분들께도 신선한 관점을 드렸으면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가치 있게 느껴지셨다면 더 많은 이들이 편견을 초월하여 서로를 알 수 있게 공유를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한 잊지 말아주시고요. 차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신선한 깨달음이 있기를 기원하며 고맙습니다.